오늘 주제인 코로나 이후의 한국 사회에 대해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 이후의 한국 사회에 대해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김문조 교수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문조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역임하셨고 한국과학기술학회, 한국사회학회 등 국내 학술연구진흥에 기여하셨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올해 제65회 대한민국 학술원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김문조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의 사회학과의 김문조입니다. 엄중한 시기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이영문 센터장님과 유영학 포럼 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발표 내용은 되게 다음과 같습니다만은 처음 그 예비적 논의에서는 주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 우리 세월이라는 게 유수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그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게 뭐 칼로 물을 베듯이 그렇게 쉽게 단절되는 것도 아니고 유동적인 상태입니다만은 밑에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폭포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윗물 아랫물이 갈리고 그래서 이제 before after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원 전 기원 후 또 우리 일상에서는 다이어트 광고 같은 걸 보면은 뭐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후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 코로나 사태라는 큰 사건을 겪은 지금 상황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 현대 사회가 어땠고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것이 요구되고 있는가라는 간단한 비교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우리가 몸담고 살아온 현대 사회라는 게 되게 기본적으로 이제 메가 트렌드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정보화, 또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식적인 여러 가지 다양화, 뭐 이런 것이 이제 기본 축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후속적으로 사회 구조나 사회 체제를 갖다가 굉장히 유연화시키고 사회 의식을 갖다가 다원화시켜가지고 이념도 꼭 양분된 게 아니라 중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그것이 그 세대별로 또는 뭐 계층별로 다양할 수가 있고 사회 구조도 이제 유연화돼 가지고 예전에 이제 섞일 수 없는 것들이 서로 경계를 오고 가면서 이제 뒤섞이는 이런 초개방적인 복잡기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개 조직론 이런 데서 이제 개방론, 개방체계 이렇게 많이 하는데 현대사는 그런 수준을 훨씬 집어넣어가지고 개방체계라는 게 체계와 외부 세계의 어떤 이 경계가 와해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체계 안과 밖뿐만 아니라 체계 내에 여러 가지 이 경계들, 내부적 경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내파라고 하죠. 내부적 파괴가 일어나가지고 예전에는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일할 때 일하라,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 놀아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었었는데 요새는 이제 에듀테인먼트 해가지고 놀면서 공부하고 일하는 뭐 이런 식의 관행이 이제 보다 바람직하게 생각되는 예컨대 뭐 경제,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이 서로 뒤섞이는 이런 초개방적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개방적 현대사회의 특성을 거시적 단면과 미시적 단면 이렇게 나눠서 보면 이제 이 사회체계가 상당히 역동적으로 다이내믹해지고 있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이제 증진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관계도 굉장히 밀접해지는 사회적 연결도가 이제 높아지고 있고 또 개개인이 다 나름대로의 어떤 주관성과 이 주체성을 행사하는 자율성이 강조되는 사회로 가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19이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 사회에 엄습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뭐 특징적인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아직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저 발제문을 보낸 시점이 11월 10일인데 그새 이제 그 누적 확진자가 늘어가지고 지금은 6천만 이상이 대한민국 인구보다 훨씬 큰 확진자와 140만 이상의 사망자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비말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감염성이 높기 때문에 또 감염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꼭 스텔스 폭격기처럼 확진자의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무증상 감염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 충격이나 파괴력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국가별 분포를 보게 되면 그건 뭐 양의 동서라든가 또는 뭐 민족적 차이 또는 선후진 차이 이런 등등의 관계없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산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팬데믹이라는 게 뭐 전혀 이례적인 뭐 용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래서 WHO에서는 이제 2020년 1월에 그 긴급 상황을 선언했고 3월에는 이제 팬데믹으로 공식적은 아닙니다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코로나 담론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코로나 사태를 가지고 여러 학계에서 여러 가지 담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 갖다가 대개 열거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걸 조금 정리해 가지고 이제 총체적인 담론의 지형을 보게 되면 맨 오른편 칼럼에 과학 담론이라는 게 이제 그 의학, 약학 뭐 이런데 역학적인 접근을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생물학이라든가 생화학이라든가 이런 기초과학적인 접근이 있고, 통계학,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식의 수리적 접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의 역사 등등 해가지고 히스토리컬한 통사적인 접근,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치, 경제, 사회, 행정, 정책 뭐 이런 사회과학적 담론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좀 묶어가지고 현대 문명을 얘기를 하는 뭐 문명론적인 어떤 접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다 이 앞에 세 개는 과학 담론이라고 일괄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세 개는 이제 사회 담론이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바람직한 건 이제 이런 그 코로나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인 도전 과제이기 때문에 과학 담론과 사회 담론을 갖다가 융합한 어떤 그 총체적인 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차이점이 있다면 과학 담론은 대개 뭐 이 대부분의 그 과학 의료계라든가 뭐 그 과학자들이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하튼 1차적으로는 이제 감염병 창궐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회복을 갖다가 우선시하고 있고, 사회 담론에서는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만물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얘기식으로 변화되는 세상에서는 똑같은 상태가 반복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전제하에 이제 코로나 사태의 원인 뭐 이런 걸 갖다가 규명을 하되, 사회 담론에서는 변하는 세상에 또 새로 우리가 전망을 하고 맞춰야 된다라는 이런 미래적 시각에 더 역점이 주어지고 있는 상태고, 이 윤복학적인 담론, 사회 담론과 과학 담론을 합친 데서는 이런 두 가지 입장을 갖다가 모두 다 이제 포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좀 더 포용적인 입장에서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회적 전경을 갖다가 우리가 쭉 훑어보게 되면, 그 처음에는 이제 움직이지 마라, 나댕기지 마라 하는 식의 이제 프리징, 정지 명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통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되도록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회피 명제, 그다음에 좀 분산되고 흩어져서 지내라 분산 명제, 그다음에 이제 전모를 밝히지 않는 이런 공개 명제, 투명성 명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시대적 정명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에 대한 시대적 정명에 따라서 사회가 점점 정치사회 할 것을 미루고 되도록 지연시키고 하는
좀 그 정치 사회가 예상이 되고, 그 다음은 회피를 하다 보니까 이제 대면을 하지 말라는 언택트 소사이티가 이제 거의 도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분산을 하다 보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홀로 지는 혼자가 많이 묻는 이런 사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공개하다 보니까 이제 이 감시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이런 식의 코로나 사태라는 이런 돌발 요인 때문에 이런 새로운 사회적 요구가 생기고, 다음에 이제 이런 각각의 상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설명들은 대개 훑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변모하고 있지만, 그런 변화에 굉장히 거의 아쉬워하면서 또 옛날로 되돌아가고 싶은 어떤 반작용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잠재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네 가지 변화와 더불어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쉽게 포착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거의 엄중한 모습으로 이제 다가오던 어떤 새로운 미래, 이것이 뭔가 하면 이 사회에서 점점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죽어버리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여하튼 보이지 않는다는 건 사회활동 전면에서 점점 인간의 모습이 사라지는 unmanned condition, 무인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는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4개 플러스 또 하나의 무인 사회라는 5가지 도전 과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해서 가장 지금 유력시되고 있는 것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 그다음에 그린 뉴딜 등등 여러 가지 뉴딜이라고 우리 국가나 또는 거의 민간 조직체에서 이제 내걸고 있는 가장 유망한 솔루션이 다 어떻게 보면 그 실질적인 내용은 디지털화하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갖다가 빨리 정착시키자, 이런 식의 만병통치약 같은 식으로 디지털 전환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전환의 단계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컴퓨터 CPU에 의한 자료 처리를 갖다가 이제 신속 정확하게 하는, 이게 아마 80년대까지의 어떤 정보 사회에서 많이 얘기를 했던.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시대가 90년대가 들어와가지고는 개인이나 집단이나 조직체들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어떤 네트워킹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 얘기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에는 이것이 이제 지능화 단계. 단순히 어떤 도구적인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이런 식의 AI를 활용한 생각하는 만물을 갖다가 만들자, 이런 식으로 가게 돼 있어가지고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3.0 지능화 단계를 적용해서 이제 정치 사회를 정중동 상태로 변화할 수 있다. 정중동 상태가 뭘까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내면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택배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이 원격 학습을 통해서 배움을 갖다 충족시킬 수 있고, 이런 것을 갖다가 볼터와 그루신 같은 사람은 리미디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재매개화라고. 사람이 얼핏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안에서 숨겨진 사람 또는 사물 인터넷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사회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대면 사회, 접촉 대신 접속을 통해서. 그래서 리프킨 같은 미래학자가 이제 나는 접속한다, 그래서 코로나는 존재한다 하는 얘기다시피 접속이 접속을 대신해 가지고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뿔뿔이 흩어졌지만은 온라인 접속을 통해서 약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간의 교류를 통해서 훨씬 자기가 목적한 바 활동을 갖다가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약한 관계에 강한 효과라고 하는 이런 식의 그라노베타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건데, 이런 식의 새로운 어떤 사회적 기능을 갖다 보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시 사회가 사실 굉장히 인권이라든가 무슨 시민권을 억압한다고 합니다만은, 감시 사회가 굉장히 부드러운 형태로 변해가지고 꼭
누가 이 막루에서 패놉티컨식으로 감시 내려다보고 통제하는 억압적 감시가 아니라 데이터 서베일런스, 데이터 감시를 통해서 우리가 QR 코드 찍고 하는 게 다 이런 데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점점 커져서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된다. 그래서 어떤 현실이 도래할 것인가를 우리 쭉 훑어보면 재매개를 통해서 이제 정치 국면을 탈피할 수 있고, 온라인 접속을 통해서 면대면 접촉의 한계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고, 약한 관계의 강한 효과를 통해서 홀로 속의 역량을 갖다가 배가할 수 있고, 데이터 감시 체제를 통해서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참 그리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스크린 매개 의사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고립감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대부분의 우리의 고민거리가 상당히 많이 해소된다. 물론 이제 백신이 나와가지고 이런 식의 족쇄에서 풀리면은 다시 옛날에 뭐 이 사람들을 만나고 뭐 또 이 모여 살고 모여서 뭐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촉진될 거라고 봅니다만, 그것은 이제 대개 복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이 다 암묵적으로 느끼시다시피 변화돼서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별로 알아보고 싶지 않는 사람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작은 결혼식을 해가지고 다녀보니까 정말 옛날 결혼식이 얼마나 낭비고 거품이 많았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고, 대학 강의 같은 것도 이제 원격 강의를 하다 보니까 첫 학기에는 좀 혼란이 있습니다만은 해보니까 이거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옛날식으로 100% 돌아가자면은 또 그래야 돼. 뭐 배달하는 음식 시켜 먹으니까 참 이거 편하고 좋은데 또 뭘 식당 가가지고 하루 세 끼를 갖다가 먹는다. 이런 것들을 거의 좀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런 새로운 사회적 관행이 정착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옛날식으로 돌아가지 않고 옛날 방식 또는 새로운 방식을 갖다가 잘 섞어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이런 생활 양식이 정착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개선된 여지가 많을 텐데, 우리가 사전에 상당히 쉽게 전망하지 못하는 새로운 어떤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무인 사회가 도래하는 건데, 다 좋은데 무인화 경향이 굉장히 강화될 조짐이 많고, 이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악화될 소지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간이 사회활동의 전경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퇴출 현상이 가속화해가지고 어디를 가든 우리가 인적을 찾아보기 힘든 인간 부재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많다. 키오스크만 있는 어떤 상점 같은 데서 보는 여러분의 느낌, 이런 것이 바로 그런 건데,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대개 제기되는 문제점이 뭔가 하면, 첫째로 자기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퇴출당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할 만큼 소중한 존재인가? 이런 것들. 현존 인류의 본원적 가치에 관한 질문.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이제 한꺼번에 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꼭 그렇게 소용없는 존재가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 우대를 받고 어떤 사람이 쉽게 퇴출을 해야 되는가, 이런 식의 어떤 퇴출 여부에 대한 디지털 격차가 이제 새로운 디지털 격차가 생길 것이다. 우선 첫 번째 정체성 위기를 보면은 셰익스피어가 햄렛의 입을 통해서 to be or not to be, that's a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였었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의 퀘스천은 그게 아니라 me와 not me, 지금 이렇게 서 있는 내가 정말 나라는 존재인가 아닌가, 그것이 문제가 되는, 특히 점점 이제 증강인간이 많이 출현하는, 증강의 어떤 사이보그 같은 게 이제 단계가 있죠. 처음에는 뭐 결손된 불편한 걸 채우기 위해서
뭐 어떤 사람은 안경 쓴 사람도 사이보그의 원시적 단계라고 합니다만 그런 단계를 지나가지고 의족, 의수 이런 것은 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용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멀쩡한데 조금 더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강화 사이보그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복제 사이보그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한 형태의 사이보그가 나타납니다. 기계 인간들이 출동을 할 텐데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타워즈의 그 정다운 전경인데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똘똘 뭉쳐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정의를 위해서 그런 것이지 다 인간과 기계가 다 같이 공존하고 이런 상태고 마지막에 이제 엑스마키나인가 하는 영화인데 이게 전면에 크게 보이는 존재가 가상인간입니다. 트랜스휴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인가 아닌가의 이 퀘스천이 가장 크게 문제시되는 이런 시대에 자기의 실존적인 구애를 갖다가 함축하는 그런 그 시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 불평등이 새로운 신종 사회 불평등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2000년대까지의 디지털 격차는 되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일었습니다. 첫째는 뭐 내가 컴퓨터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그 초고속 통신망을 갖다가 깔아드냐 안 깔아드냐는 기기 접근성에 대한 거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기를 갖췄다면 얼마나 자기가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냐는 검색 기량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는 뭘 어떤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 텍스트를 갖다가 띄워놨는데 그걸 갖다가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문해력 차이. 그래서 기회 격차, 활용 격차, 수행 격차 이것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AI 시대로 들어오면 이 스마트폰이 하나의 그 AI의 그 앱이 깔린 원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저처럼 10% 내외밖에 이용할 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이 기능을 갖다가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운영 격차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자료를 빅데이터 시대에 홍수처럼 밀어닥치는 이런 자료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자기한테 유용한 것이라는 선정 격차. 미술관 전시회 전문가들이 좋은 그림을 갖다가 전시장에 뽑아놓는 그 큐레이션 디바이드 같은 선정 격차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맨날 그 수준 그 상태대로 제자리 걸음하는 이런 인간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거의 선정 격차 뭐 이런 거 좋은 자료에 대한 선정 등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자기 성장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이런 아그멘테이션 디바이드 증강 격차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성을 치명적인 어떤 팩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강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증강을 할 수 없는 사람 간의 격차. 그래서 대부분 사실은 증강에 그걸 실현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휴먼 디플레이션, 인간의 어떤 가치 하락 이런 것이 생겨나기 쉬운 그런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가 하락된 인간들은 과거와 좀 달리 이런 능력 부재의 상태라는 게 굉장히 체화돼 가지고 증강이니까 자기 몸에 그대로 그냥 이식돼 가지고 있는 상태고 따라서 이게 비가역적 회복이 불가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의 전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사람을 나눌 때 그 사람은 유능해, 그 사람은 무능해 라는 식으로 유능, 무능으로 이제 나눴습니다만 무능한 사람도 열심히 학습하고 하면 이제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잔재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가능한 인간과 불가능한 인간, 그러니까 enablement과 disable, 그러니까 불구적인 소위 지능 시대의 불구적인 인간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단절적인 상태의 불평등이 야기될 전망이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전망이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러니까 무인사회화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치 있는 인간으로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건데, 한국 사회와 좀 이런 그 전경을 갖다 대입해가지고 보면은 이 정신건강학적인 어떤 함의가 있을 것인가, 코로나 19의 국내외 현황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이 소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점이라는 게 뭐 어느 특정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뭐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문제이긴 한데, 생존의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현세 중심적인 가치관, 이것이 이제 상당히 강한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됐을 때 이례적으로 높은 불안감이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최근에 퓨어 리서치 센터라는 데서 이 14개국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 코로나 감염증에 대한 걱정의 반응을 갖다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게 아마 여러 미디어에 났을 것 같습니다만, 코로나 19에 대해서 걱정하는 한국 사람들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방역에 그렇게 성공했다고 우리도 자찬을 하고, 또 외국에서도 그걸 갖다가 대부분 크게 인정을 하는 이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코로나에 대한 걱정은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건강 여러 가지 관여하는 이런 분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좀 이런 그림을 하나 제가 그려봤습니다만, 자, 이 액터 네트워크라는 사회 이론이 있습니다. 브루노 라토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건데, 이 연결망 시대에는 사회적인 주요 연결망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코로나 코비드 19을 가지고 본다면 이 주요 액터들이 확진자, 방역 의료기관, 격리자, 그래서 이제 바이올로지컬한 생물학적인 어떤 이 코로나 19에 관해서는 이런 세 가지 요소가 메인 액터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원을 좀 크게 확대해 가지고 불안이라는 소셜 바이러스를 갖다가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가 아니라 소셜 바이러스라는 설정을 해가지고 보면 여기에는 시민사회, 국가, 의료계, 미디어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다른 굵직굵직한 액터들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 행위 당사자를 주축으로 하는 내부 연결망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다 큰 주체들을 갖다가 아우르는 외부 연결망이 있는데, 안의 것은 신체적 건강이고, 주요 치료 대상은 생물학적인 병근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원에서는 이거는 정신적 건강이고, 불안이라는 사회적 바이러스에 대한 퇴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적 질병과 그에 수반된 소위 사회적 바이러스, 이 혼종 바이러스를 갖다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사회정신공학적인 중요한 과제가 될 거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인식적 토대로 제가 좀 제안해 본 것이 이제 사회의료학입니다. 그래서 보건, 의료, 사회 이런 3대 관심사를 갖다가 좀 아우르는 사회의료학인데, 사실은 제가 공부하는 사회학 부분에서도 의료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학 부분에서도 사회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떤 통계치 내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이 주로 그런 데 많이 천착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이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지속적으로 엄습하는 크로닉 크라이시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이 좀 절실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조 교수님의 발제를 들으셨습니다. 코로나 담론의 지형을 분석해 주셨고, 한국 사회가 코로나19 이후 정책사회, 비대면 사회, 홀로 사회 이런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